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고등 과정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심화 과정을, 때로는 극심화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학교 수학 과정을 하면서 극심화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요게 실제로 고등 과정에 좀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 과정을 많이 하면 고등 과정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하던 걸 하루에 2시간 하면 당연히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1시간 한 것보다 2시간 한 것이 2배의 효율이 나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네. 당연히 1시간 한 것보다 2시간 한 게 효과가 좋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등 수학의 극심화를 가게 되면 고등 과정을 안 배우면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등 과정 극심화를 너무 힘을 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고등 과정 결국 수상과 수화거든요. 네. 그 부분을 배우고 다시 내려와서 극심화의 나머지 조각을 채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A급 문제집을 사서 굳이 C, B, A 스텝까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네. B 스텝 정도에서 마치고 수상수화를 한 다음에 다시 A 스텝은 풀어보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실제로 저는 A급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네. C하고 B는 다 풀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A는요, 힘이 닿는 선까지만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A 스텝은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A 스텝을 풀 수 있는 선만 하고, 안 되면 별표를 쳐서 풀이 과정을 적어서 아,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 과정을 다 배우고 그리고 내신 때문에 말씀드린 그 A급을 풀어보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네. 한 학생이 그랬습니다. 이거 문제집 제목을 가리면 이게 수상인지 3-1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수 파트는 계속 연계가 되지만 네. 기하라는 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을 제외하면 없어서 네. 대수는 극심화까지 하고 기하는 응용 정도까지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라는 이제 썰 아닌 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네. 가치관에 따라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기하는 중등 과정 때 주로 하고 고등 과정 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때밖에 못 배우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나중에 안 배우잖아요. 네. 그럼 이때 배웠던 걸로 끝까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수는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구멍이 좀 있더라도 뒤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대수는 끝까지 계속 쓸 거니까 지금 많이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판단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기하를 더 열심히 하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때 마감을 깔끔하게 안 하면 고등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하를 다시 내려와서 점검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때는 그때의 바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을 할 때는 고등 과정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저는 기하 쪽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이제 학원들의 입학 테스트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대수에 쏠려 있긴 합니다. 네. 왜냐면 그게 고등 과정을 견디는 직접적인 바로미터니까요. 상위권 학생들이 KMO를 해야 되냐, 이거 아마 상위권 어머님들이, 심지어 영과고 준비하는 어머님들도 이제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요즘에 좀 약간 좀 인기가 좀 사그라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인기가 사그러들기도 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내가 수영을 취미로 하는 수영이 있고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하는 수영은요. 같은 수영이지만 아예 급이 다르거든요. 네. KMO는 기본적으로 이걸 업으로 삼겠다는 길입니다. 아예 기준과 요구사항 자체의 레벨이 많이 달라요. 어떤 친구들이 좀 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저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이론상으론 수학과 과학을 진짜 관심이 있어서 더 깊은 걸 하는 게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애들이 하는 게 맞죠. 요즘에는 이거 KMO 공부하면 고등 가서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맞아요. 연계가 되나요? 실제로 그 고등을 영재고를 가지 않더라도 어렵게 공부한 경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KMO 전문 학원들의 스케줄을 보면 월, 수, 금을 굉장히 늦게까지 네. 수업이 허락하는 선까지 수업을 하고 그 뒤에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과목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쪽 테크트리를 타면 다른 과목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KMO라는 게 유형 자체가 교과 과정과 워낙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요. 네. 200kg 드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150kg 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KMO나 거기에 있는 배우는 내용들이 양과 수준이 교과 과정과 동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교과 과정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면 그 과정은 수월하게 하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게 수월하게 된다는 건 그 앞에 있는 200kg를 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엄청 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KM을 하면 고등과정이나 교과과정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좋습니다는 조금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KMO를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다른 과목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KMO가 아니라 그때 교과에 그만큼 시간을 쏟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과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이 되면 그 모든 시간을 KMO에 다 쏟아야 돼 라는 정석적인 룰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교과에다 더 쓰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행이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좀 논외로 두고 현상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수학의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보통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나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적당한 선에서 선행을 하고 예를 들면 상상고에 가서 1학년 때 좀 고생을 하다가 잘해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고요. 네. 영재고를 갔는데 그 친구는 거의 다 끝내놓고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성공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정수 1, 2가 이제 2학년 과정들인데 그 정도까지 하는 경우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상위권은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진도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툴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는 가장 좋은 거는요.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앉아서 그 학생이 풀었던 교재들을요. 새로운 교재를 사거나 비슷한 교재를 산 다음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 문제들 중에 몇 문제를 찍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인 다음에요. 우리 눈앞에서 풀어보라고 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마치 어머님들의 요리 실력이 어때요를 시어머니 10분 앞에서 라이브 생중계로 요리하는 과정을 한 3개 정도 해보라고 하면 숨길 수 없잖아요. 처럼 제일 확실한 건
그 학생의 실력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앞에서 푸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해 보세요를 한 20개 정도만 하면 100% 나옵니다. 통상 어떤가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이제 수상 과정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뭐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 풀면은 그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점 정도가 다음 과정을 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행을 하면서 100점을 바라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점, 그러니까 높은 완성도를 요구해 버리면 그 학생이 다음 과정을 공부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교재 수준에서 70점 정도가 도달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저는 두 번째 심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그 세 가지 문제집을 제외하고 일품 정도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가 70점 정도 나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점이 나오지 않는 70점에서 80점. 7, 80점 정도. 그러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도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당연히 했던 걸 반복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8명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7명하고 8명에게 합격을 받으면 그 사람 무조건 합격이고요. 5개에서 6개는 보류고요. 4개 이하는 탈락입니다. 처럼 70점 이상이 된다면 그냥 합격이 맞고요. 그 아래가 나오면 보류. 이게 풀이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승 전까지는 다 되는데 마지막에 연산이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되는 건지를 봐야죠. 그래서 그 밑에는 보류하는 급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수 이하가 되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 진도에 욕심 내지 말고 체크해가면서 또 다시 반복하고 다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듯이 옆에 아이가 나가는 진도를 보면 조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조급함은 당연하고요. 그 당연함 위에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해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거든요. 이유는요. 중학교 때 원래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 문제가 티가 안 나다가 고등학교 때 다 오픈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수학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열심히 풀어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들 좀 수학 공부 잘할 수 있게 가이드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은 하나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하는 말의 1번은 작은 승리를 쌓아서 큰 성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럼 사람은 누구나 성공 경험으로밖에 성장을 할 수 없거든요. 어려운 과제를 도전을 하는 것도 결국 그 어려운 과제를 성공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처럼 그냥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그 아래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서브 과제를 병행을 해서 아이가 이 어려운 수학에서도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채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학생의 능력이 높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만 시키면 어느 순간 턱이 막히면서 질려버리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량 중에 일부를 남겨두시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정말로 길게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헉헉할 때까지 시키면 안 되겠네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부모님이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수학학원 가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좋은 반이 나와요. 오케이, 너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반으로 입성을 하죠. 근데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은요, 높은 확률로 영어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영어학원을 갑니다. 시험을 봐요. 너무 잘한대요. 그럼 영어학원도 제일 어려운 반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학과 영어를 굉장히 어려운 반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럼 과학이나 논술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과학이나 논술 학원을 가요. 네. 또 시험을 쳐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신을 차려보면 수학도 제일 어려운 반, 영어도 제일 어려운 반, 과학도 제일 어려운 반, 논술도 제일 어려운 반이 돼요. 네. 그러면 이 친구의 일주일 스케줄 중에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학생이 잘하니까 좋은 반을 추천했고 좋은 반을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안내를 했고 그 반에 들어가면 된다니까 가서 공부를 했는데 각각의 주체들은 죄가 없는데 합쳐지니까 이 로드가 심해지고 어느 순간 이 공부의 끈이 두둑 끊기면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제가 경험했던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너는 수학이 최고반이라서 좀 버거울 것 같으니까 영어는 두 번째 반에 가서 하자라고 쉽지 하기 쉽지 않아요. 않을 것 같거든요. 각각의 최선의 합이 결과의 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그 마지막 남은 여유를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어려운 과정에 올라가면 다른 과정을 물어봅니다. 다른 과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 과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 쪽을 빼야 되고요. 네. 저희 쪽을 더 넣으면 다른 과목을 빼야 됩니다. 그 조절이 좀 필요하군요. 네. 각각의 교육기관에서는 다음 과정을 넘어가잖아요.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난이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의 표정과 행동에서 잘 안 보이고 그 총명함이 잃어간다면 그때는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사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 모두들 수학 너무 재밌어지고 또 수학에서 성공 거둘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